할머니,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7살 서연이가 6살 동생 민준이를 껴안은 채 무덤 앞을 막아섰죠. 김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왜 우리 아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순자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숨긴 진실을. 순자는 버스에서 내려 묘지로 향하는 좁은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검정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죠. 구부정한 허리, 하얀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모습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3년입니다. 아들 도훈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순자는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직후 며느리 민주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시어머님, 저희 따로 살게요.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겼어요. 어머님한텐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빚을 졌다니,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힘들었다니. 며느리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죠. 순자는 혼자가 됐습니다. 시골 단칸방에서 혼자 살며 파출부 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그런 후회만 남았죠. 묘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가슴이 떨렸습니다. 주변엔 다른 성묘객들이 보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꽃다발을 든 사람들, 순자는 빈손이었습니다. 국화 한 다발 살 돈도 아꼈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웠지만 오늘은 아들 기일이었습니다. 도훈이 묘비가 보였습니다. 박도훈 검은 글씨가 석양빛에 빛났습니다. 순자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무덤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2명의 작은 아이들이 무덤을 껴안고 있었죠. 안 돼요.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해진 분홍색 잠바를 입고 있었죠. 그 옆엔 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쯤? 두 아이 모두 무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무덤이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그 눈을 보는 순간 순자는 알았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어릴 적 도훈의 눈이었습니다. 똑같은 쌍꺼풀, 똑같은 눈매, 심지어 우는 모습까지 닮았습니다. 남자아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가 도훈이를 닮았습니다. 인매도 비슷했죠. 할머니는 누구세요? 여자아이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빠 아세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희가 도훈이, 우리 도훈이 아이들이니? 할머니가 아빠를 알아요. 나는 도훈이 엄마란다. 그러니깐 너희들의 할머니야. 여자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아빠는 엄마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없다고 했어요. 아니야. 아니란다. 순자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나는 정말 도훈이 엄마야. 오지 마세요. 여자아이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속여서 나쁜 데 보내려고.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저렇게 어른을 무서워할까요? 석양빛이 무덤을 비췄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란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너희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어. 3년 만에 처음 왔단다. 여자아이가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정말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란다.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머니 손주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할머니 손주들이야. 여자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냐고 물어요. 이 어린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니야. 순자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할머니가 있어. 여자아이가 망설였습니다. 동생을 봤습니다. 남자아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왔죠. 순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여자아이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한참 후 순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이요.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박서연. 동생은 민준이에요. 서연이, 민준이. 순자가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예쁜 이름이구나. 할머니 이름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김순자란다. 순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라고 불러줄래?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순자는 아이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사는 걸까요? 며느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서연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서 사니?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고아원이요. 뭐라고?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아원?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나무 고아원이요. 여기서 버스로 1시간 걸려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주들이 고아원에 산다고? 엄마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우리 버리고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낡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유일한 외출복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죠. 서연이가 알려준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이라니. 손주들이 고아원에 살고 있다니.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모습, 무덤을 껴안고 우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 버스가 멈췄습니다. 순자는 내렸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을 걸었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곧 푸른 나무 고아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작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벨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서연, 박민준이 할머니인데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죠. 아이들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할머니를 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1층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죠. 원장 정미숙입니다. 여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순자가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리로 가득한 책상, 낡은 캐비넷,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들. 서연이, 민준이 할머니시라고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이들이 할머니가 계신 줄 몰랐어요. 입소 당시 기록에 보호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며느리가 아이들을 여기 보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원장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강민주 씨라고 본인이 아이들 법정 대리인이라며 데려왔죠.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손주들을 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아이들 상태가 어땠습니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특히 서연이가 울지도 않고 말도 없었어요. 그냥 민준이만 꼭 안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나 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응은 했어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이서만 있으려 해요.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서연이가 계속 민준이만 돌보죠. 토요일마다 묘지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허락했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유일한 위로거든요. 직원이 같이 갔다가 저녁에 데려와요. 순자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저 어린 것들이 매주 아빠 무덤을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원장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친할머니시니까 양육권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괜찮으세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단칸방에 사는 자신이 손주 둘을 키울 수 있을까요? 파출부 일로 번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법원에서 까다롭게 볼 수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화를 마치고 순자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구석 벤치에 서연과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서만,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서 뛰어왔습니다. 민준도 따라왔죠. 순자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또 왔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자주 올 거야.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낮에 보니 더 말라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고 싶구나?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랑 저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준도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순자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꼭 데려갈게 약속한다. 정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야. 순자가 서연의 작은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었다 할머니가 꼭 지킬게. 민준도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데려가야 한다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돈이 없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다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내일 또 올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꼭 와요? 민준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꼭 온다. 순자가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철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집도 단칸방인데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손주들이었습니다. 도훈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죠. 버스에 올라타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뭐든 해야 한다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고. 왜 아이들을 버렸는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손주들은 절대 놓지 않을 테다. 순자가 고아원을 나온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강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명품 브랜드 쇼핑몰 앱을 스크롤하며 가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쁘네. 어차피 카드 한도 남았으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는 모두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죠. 역시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이지.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도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주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유산이 얼마나 될까? 보험금은? 아파트 명의는? 장례식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부인께서 전부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아이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요? 민주가 되물었습니다. 네, 박서연, 박민준 남편분이 혼외 자녀로 추정됩니다. 호적엔 올라가 있지 않지만 만약 이 아이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유산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민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민주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없애야 한다고. 아니, 정확히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보내야 한다고. 다음 날 민주는 아이들이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빌라의 3층이었죠. 벨을 눌렀습니다. 7살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아빠 친구야. 민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소식 전해주러 왔어.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서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준이 방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낡았습니다. 작은 식탁에는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먼 곳에 갔어. 다시 못 와. 뭐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가 못 온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희도 이제 여기서 못 살아. 나랑 가야 해. 싫어요. 서연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린 아빠 기다릴 거예요. 시끄러워.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움찔했죠. 말 안 들으면 경찰 부른다? 너희 같은 애들은 고아원 가는 거야. 그날 민주는 아이들을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두 아이는 울었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해서 원장에게 서류를 던졌죠. 애들 아버지 죽었어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 못 키워요. 여기서 맡아주세요. 하지만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라도 없어요. 민주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 두고 갈 거예요. 서연이 민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모, 제발요, 우리 아빠한테 데려다 줘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유산을 모두 챙겼습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금까지 총 20억 정도 됐죠. 시어머니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죠. 박서연, 박민준 어머니신가요? 할머니라는 분이 아이들 찾아오셨는데요. 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설마 시어머니? 안 돼. 지금 와서 나타나면 안 되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가면? 유산분할 소송이라도 당하면? 민주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민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민주예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다음날 민주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이었죠. 민주는 명품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상담실에서 김태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앉으세요. 민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제 남편이 3년 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혼외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고아원에 있고요. 호적에는 올라가 있나요? 아니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럼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외 자녀라도 호적이 없으면 상속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찾아갔대요.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DNA 검사라도 하고 법적으로 손주로 인정받으면 유산을 다시 나눠야 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3년 전 상속 당시 고의로 숨겼다는 게 밝혀지면 사기 상속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선수를 쳐야죠. 먼저 양육권 소송을 거세요. 부인이 법적 배우자였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요? 민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 애들을 키운다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양육권만 확보하면 돼요. 실제로 키우는 건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건 할머니가 아이들을 못 데려가게 막는 거죠.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좋은 결정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내겠어요.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이들 못 데려가게만 해주세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웃음내 3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할머니 행세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대하는 시어머니가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빌린 돈의 채권자가 바로 그 할머니라는 것을요. 2주 후 순자는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검정 치마에 낡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죠. 옆에는 서연과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평범한 인상이었죠. 저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서 나온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네. 순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정은 들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연, 박민준 양육권 사건, 입장하세요. 순자는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까지. 순자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앉았죠. 그리고 반대편을 봤습니다. 며느리 민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민주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머리도 말끔하게 손질했죠. 그리고 옆에는 정장 입은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변했다고요? 대형 로펌 변호사들까지 데리고 왔다고요? 민주가 순자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민주를 보자 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 민준이 순자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어. 하지만 순자 자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서연, 박민준에 대한 양육권 분쟁건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입장을 밝혀주세요. 민주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강민주 의뢰인은 고 박도훈 씨의 법적 배우자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방임했습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닙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박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년이나 방치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동안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저쪽은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서류도 많고 변호사도 능숙했죠. 반면 이쪽은 무료 변호사 1명뿐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측은?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친할머니입니다. 혈연 관계로. 경제적 능력은?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파출부 일을 합니다.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거주지는? 단칸방입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상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할머니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연세도 83세로 고령이시고요. 아이 둘을 키우기엔 무리입니다. 아이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서연, 앞으로 나오세요. 서연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누구랑 살고 싶니? 서연이 순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왜 그러니? 할머니가 좋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한테 잘해줘요. 안아주고 매일 찾아와요. 그럼 저쪽 이모는? 판사가 민주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싫어요. 왜? 무서워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버렸어요. 아빠 죽었다고 했어요. 다시 안 온다고 했어요. 민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상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아이의 진술은 주관적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고요. 하지만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보세요. 방문 기록이 전혀 없어요. 경제적 여건이 상대 변호사가 말하려 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다면 왜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까? 박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만날 교통비는 없으면서 명품 가방은 어떻게 샀습니까?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상대 변호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건 유산을 정리한 후 생긴 여유 자금으로. 유산이요? 박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고 박도훈 씨의 유산을 전부 받으셨죠? 법적으로 배우자니까요. 상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 몫은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자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호적에도 없고 인지도 안 됐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 몫까지 다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버렸죠. 박민준, 너도 나와 볼래? 판사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동생 손을 잡아줬죠. 민준아,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할머니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요. 이모는?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민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소리 질러요. 언제? 판사가 물었습니다. 고아원 데려갈 때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때렸어요. 우리 보고 시끄럽대요. 민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민주가 다시 앉았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할머니는 어때? 판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민준이 순자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안아줘요. 밥도 같이 먹어요. 무덤에도 같이 가요. 무덤? 판사가 되물었습니다. 아빠 무덤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매주 가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 기록에도 나와 있군요. 매주 토요일 묘지 방문. 그리고 순자를 받습니다. 할머니께서 함께 가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한 달 전부터입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전엔 몰랐습니다. 손주들이 있는 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숨겼습니다. 3년 동안. 이해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의로 숨긴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장례식 직후에요. 고의가 아니면 뭡니까? 그건 상대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입니다. 양측 모두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죠. 할머니,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강했습니다. 돈도 많고 변호사도 훌륭했죠. 반면 이쪽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 측이 경제력을 앞세우고 있고 그럼 어떡합니까?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 측의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순자 씨의 경제력을 증명할 방법이라든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 약점, 자신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그저 시골에서 파출부 일하는 가난한 할머니일 뿐인데. 할머니,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살 수 있죠? 순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며느리를 이길 수 있을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이.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민주였습니다. 순자가 돌아봤죠. 민주가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포기하세요. 민주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이길 수 없어요. 돈도 없으시잖아요. 변호사비도 못 내시면서 무슨 수로 애들 키우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양심도 없니? 내 손주들을 버려놓고. 손주요? 민주가 비웃었습니다. 호적에도 없는 애들이 무슨 손주예요? 그냥 남편이 밖에서 만든 애들이에요. 민주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떠났죠.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반드시. 그날 밤 순자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식탁에 앉았죠. 법정에서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비싼 변호사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말 경제적 능력이 없을까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옷장을 열었죠. 오래된 옷가지들을 헤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죠.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순자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들, 영수증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날짜는 1995년 3월 15일. 차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식?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태식 며느리 민주의 성이 강씨였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대여금액 일금 10억 원, 이자율 3%, 상환기한 1996년 3월 14일.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원금 10억에 월 3% 복리로 계산하면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4억 7천만 원.
순자는 서류를 책상에 펼쳐 놓았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꺼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나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10개가 넘는 건물과 땅의 소유권 증서들이었습니다. 모두 순자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관리를 맡긴 채 잊고 살았죠. 아들 도훈이가 태어나고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사채업자 김순자가 아닌 그냥 엄마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주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죠. 강태수 30년 전 자신의 부하였던 남자.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나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모님?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님이세요? 그래, 30년 만이지? 순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낮고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모님이시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너도 잘 있었고? 네, 덕분에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그래. 내가 가진 부동산 목록 좀 정리해줘. 현재 시세도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시작하시려고요? 아니야, 그냥 손주들 때문이야. 손주요? 응, 지켜줘야 할 애들이 생겼어. 할머니가 누군지 이제 알려줄게. 1995년 서울 강남 30대의 젊은 순자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책상 위에 쌓인 현금 다발들 맞은편에는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순자 이모님, 제발이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자가 애원했습니다. 사업이 조금만 더 있으면 돌아가는데. 강태식 씨,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죠? 이번 달 15일까지. 오늘이 며칠이에요? 17일입니다만. 이틀 늦었네요. 재발효 가족들이 있어요. 딸이 아직 어린데. 강태식이 울먹였습니다. 딸, 이름이 뭐죠? 민주요, 강민주. 몇 살? 5살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좋아요. 딸 생각해서 한 달 더 드릴게요. 대신 이자는 2배. 이모님, 싫으면 지금 당장 갚으세요. 10억.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강태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야반도주했죠. 순자는 그의 집과 가게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했습니다. 계약서대로였죠.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때 그 강태식의 딸이 민주였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가는 걸 본 5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며느리가 됐죠. 너희 아버지가 내게 진 빚이 아직 안 갚아진 거네, 민주야.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죠.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약간 헐렁했지만 아직 입을 만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서니 인상이 달라 보였죠. 오랜만이네, 김순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수였죠. 이모님, 정리 끝났습니다. 얼마야? 총 자산 약 350억 정도 됩니다.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죠. 강민주 명의 부동산은 강남동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시세 20억 정도요. 그런데
그 아파트 건물주가 이모님이세요.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거였어? 내 임대차 계약 확인해 보니까 이모님 회사랑 계약돼 있더라고요. 계약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계약하지 마. 네, 그럼 쫓아내 합법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식 채권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순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금 10억, 30년치 이자 포함하면 34억 7천 며느리한테 청구할 거야. 상속되는 빚이긴 한데 시효 정지 서류 있어. 강태식이 도망가기 전에 받아뒀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청구 가능해. 전화를 끊고 순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대신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낡은 차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검은색 세단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몇 번 헛돌다가 걸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죠.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민주는 자신을 가난한 시골 할머니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으로. 하지만 틀렸습니다. 김순자는 30년 전 강남을 주름잡던 사채업자였습니다. 냉혹하고 계산적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여자였죠. 단지 아들을 위해 그 모든 걸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죠. 순자 부동산 간판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관리인에게 맡겨뒀던 회사였습니다. 순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사무실 문을 열었죠. 안에서 직원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50대 남자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강태수였죠. 이모님, 정말 오셨네요. 오랜만이다, 태수야. 순자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잘 지켰네. 당연하죠. 이모님 재산인데요. 앉으세요. 순자는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해봐. 내 부동산 현황. 강태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 10개 건물, 서초 5개, 송파 3개, 총 18개 건물 보유하고 계십니다. 월 임대료 수입만 3억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이 돌아오셨다고, 전설의 순자 이모가 돌아왔다고.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민주 자료 가져와. 강태수가 파일을 건넸죠. 민주의 주소, 재산 목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내 아들 유산으로 호강하고 있네. 손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이모님,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 만나러 가야지.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주소 알지? 네. 강남동 아파트입니다. 가자. 민주의 아파트 앞.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 민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순자를 보는 민주의 눈빛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달랐으니까요. 정장을 입고 차갑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순자가 민주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해하며 따라 들어왔죠. 거실에 섰습니다.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고급 가구들, 명품 가방들,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좋은 집이네. 순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 아들 유산으로 꾸몄지? 민주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정당하게 상속받은 거예요. 정당하게?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애들 목 빼돌리고 애들은 호적에도 없었어요. 민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다 받을 권리가. 권리? 그래, 권리 이야기 해볼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주 앞에 던졌죠. 이게 뭔지 알아? 민주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아버지 강태식이 1995년에 빌린 돈 10억. 원금의 30년치 이자 포함하면 34억 7천만 원. 이게 왜 여기?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빌려준 거야. 30년 전에. 그리고 내 아버지는 도망갔지. 기억나니? 어릴 때 아빠가 밤에 도망가던 거?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났습니다. 5살 때 아빠가 급히 짐을 싸던 모습, 엄마가 울던 모습, 순자 이모한테 쫓긴다던 아빠의 말. 그게 어머님이었어요? 민주가 비틀거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였어. 김순자, 강남에서 모르는 사람 없던 사채업자.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시골의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주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파산시킨 그 무서운 사채업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내 며느리가 강태식 딸인 줄은 몰랐거든.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너 사는 이 아파트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나야. 이 건물 내 거야. 너 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거였어. 말도 안 돼. 민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다음 달에 만료돼.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재계약 안 해줄 거야, 나가. 어머님.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왜?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가 왜 못 쫓아내? 법적으로. 법 이야기하려고. 좋아. 그럼 네 아버지 빚부터 갚아. 34억 7천. 그건 시효 정지 서류 있어.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도망가기 전에 받아뒀거든. 법적으로 완벽해.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돼.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민주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잘 들어. 며느리 2가지 선택지 줄게. 첫째, 내 손주들 양육권 포기해. 그러면 빚은 안 받을게. 집도 그냥 살아도 돼. 둘째, 계속 싸워. 그럼 나도 끝까지 갈 거야. 빚 청구하고 집 빼앗고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가져갈 거야. 민주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대답은?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무시했던 시골 할머니가 사실은 강남 최대 부자였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다음 재판 때 대답 들을게.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재판엔 내 변호사들이 갈 거야. 법무법인. 들어봤지? 한국 최고 로펌. 민주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수야, 법무법인에 연락해. 김순자가 의뢰인 받는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이모님, 그런데 강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30년 만에 다시. 괜찮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들 위해서야 뭐든 할 수 있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더 이상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사업가 김순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할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순자는 고아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순자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어요. 순자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차 타고 왔어요? 민준이 순자의 차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응, 할머니 차야. 순자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차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원래 있었어. 그냥 안 타고 있었어. 순자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순자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꼭 데려갈게 약속했잖아. 근데 저 이모가. 민준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서운 이모. 괜찮아. 순자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무서워. 아무도 우리 손주들 못 데려가. 아이들은 할머니를 믿었습니다. 순자의 품이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순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민주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2주 후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고급 세단 세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순자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죠. 현대적으로 재단된 검은색 한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 정장 입은 변호사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죠. 모두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로펌이었습니다. 김순자 사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변호사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은 곧 도착할 겁니다. 법원 입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변호사가 저렇게 많이? 순자는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주와 마주쳤습니다. 민주도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순자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죠. 민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주의 변호사 3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상대가 법무법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도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해준 옷이었죠.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참아줘 알았지? 네, 할머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착하게 있을게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박서연, 박민준 양육권 분쟁건 2차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을 봤습니다. 지난번과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순자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김순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죠. 이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18채, 총 자산 350억, 월 임대료 수입 3억.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재판장님, 민주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갑자기 제출된 자료입니다. 저희는 검토할 시간이. 검토하세요. 판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주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모두 진짜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은행잔고 증명서, 전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주 씨의 경제적 상황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죠. 강민주 씨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는 김순자 의뢰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 만료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군요. 또한 변호사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강민주 씨의 부친 강태식 씨가 1995년 김순자 의뢰인에게 빌린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원금 10억, 현재 미상환 금액은 이자 포함 34억 7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주는 의자를 움켜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상속되는 채무로 강민주 씨가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시효 정지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죠. 강민주 씨, 판사가 민주를 봤습니다. 이 채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세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민주가 겨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은 몰랐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인은 채무도 상속받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강민주 씨의 재산으로는 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끝이었습니다. 34억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진 건 아파트 하나뿐인데 그것마저 시어머니 건물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순자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관대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당당한 자세였죠. 재판장님, 며느리가 손주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면 저는 채무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도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임대료도 면제하고요. 판사가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주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의 변호사들이 속삭였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이길 수 없어요. 민주는 서연과 민준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주가 있을 때는 저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판사가 서연과 민준을 봤습니다. 아이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민준이도 그렇니?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민준이 크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좋아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법정은 박서연, 박민준의 친권자를 조모 김순자로 지정합니다. 망치를 내렸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순자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할머니, 서연이 순자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그래,
순자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민주는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들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아버지 빚 때문에. 민주는 더 울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빚은 청구 안 할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집도 그냥 사라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손주들한테는 다시는 접근하지 마. 그것만 지켜.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킬게요. 그리고 잘 살아 네 인생. 법정을 나서며 순자는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축하 인사를 했죠. 방청석 사람들도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이모, 오랜만이에요. 돌아오신 거예요? 순자는 모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죠. 순자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네.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머니가 사줄게. 순자가 차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죠. 순자는 아이들을 위해 집을 새로 꾸몄습니다. 2층에는 서연이 방과 민준이 방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책상, 침대, 장난감들로 가득했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배고파요. 조심해. 순자가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뛰지 마.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김치전도 부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너는 숙제나 해. 다 됐어.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계란말이, 나물 무침들. 따뜻한 가정식이었죠.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고 표정이 밝아졌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서연이 할머니 그릇에 김치전을 올려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연이. 순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정말? 이름이 뭔데? 준호요 같이 축구했어요. 민준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저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지수라고. 그래. 같이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가족 그림. 서연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드릴게요. 종이에는 할머니와 서연, 민준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순자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간직할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도와줬죠. 할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죠? 그럼. 순자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여긴 너희 집이야 영원히. 정말요? 정말이지. 민준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로봇 장난감이었죠. 할머니, 이것 봐요. 로봇이 걸어 다녔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잠옷을 입혔습니다. 침대에 눕혔죠. 먼저 민준이 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민준이 동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순자는 민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줬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아직 안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요? 순자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도 기뻐할까요? 우리가 할머니랑 사는 거? 물론이지. 순자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제일 원하던 거야. 너희가 행복한 거. 할머니. 서연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서연도 곧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훈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죠. 순자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도훈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다음 주 토요일, 순자는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도훈의 무덤이었죠.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섰죠. 서연이 국화를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아빠. 민준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 집 엄청 커요. 순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쳐다봤죠. 도훈아, 네 아이들 할머니가 잘 키울게. 할머니.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요. 아빠한테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불고기, 갈비.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차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30년 전 순자는 냉혹한 사업가였습니다. 돈이 전부였죠. 하지만 아들 도훈이를 낳고 변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고 다시 그 냉혹한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서연과 민준이가 순자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죠.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게 순자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